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1994년 메이저리그에는 큰 위기가 닥칩니다. 셀러리캡 도입을 두고 사무국과 선수노조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게 되면서 8월 12일 파업이 일어나고 9월 14일 시즌이 취소된 거였습니다. 파업은 1972년과 1981년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과 9.11 때도 했던 월드시리즈가 열리지 못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1995년 메이저리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인기는 크게 식어 있었고 파업을 주도했던 톰 글래빈 등은 가는 곳마다 야유를 받아야 했습니다. 1994년 파업의 유일한 순기능은 야구로 외도를 했던 마이클 조던을 농구로 돌려보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1998년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크 맥과이어와 세미 소사가 만들어낸 세기의 홈런 대결이었습니다. 레이스는 맥과이어가 앞서가면 소사가 추격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맥과이어는 1961년 로저 메리스의 61개를 넘는 70개를 때려내 66개에 그친 소사를 제치고 레이스의 승자가 됩니다. 최고의 이미지를 가진 백인 선수의 승리. 저는 이때 소사를 똑똑한 선수라 생각했던 게 본인이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한 거였습니다. 한편 1998년 내셔널리그 MVP는 맥과이어가 아니라 소사였는데요. 맥과이어의 70홈런 147타점, OPS 1.222는 소사가 기록한 66홈런 158타점, OPS 1.024보다 좋았지만 소사의 컵스는 포스트 시즌 진출팀, 세인트루이스는 탈락팀이었습니다. 훗날 계산된 그의 승리 기여도는 맥과이어가 7.5, 소사가 6.5였습니다. 맥과이어와 소사의 홈런 대결이 메이저리그의 인기를 되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실제로 총관중이 1997년 6,300만 명에서 1998년 7천만 명으로 늘어난 건 두 개 팀이 더 창단된 걸 고려했을 때 아주 인상적인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가 벌인 홈런 레이스는 최근 메이저리그가 실패하고 있는 이슈 메이킹 차원에서는 최고였습니다. 그렇다면 맥과이어는 왜 이미지가 좋았을까요? 캘리포니아주 출신인 맥과이어는 1991년 몬트리올에 8라운드 지명을 뒤로하고 USC에 진학합니다. 타자로도 뛰어났지만 키 196cm의 장신 투수로도 출중했는데요. 하지만 1년 후배로 랜디 존슨이 들어오면서 투수는 접고 타격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맥과이어는 1984년 전체 10순위 지명으로 오클랜드에 입단합니다. 존슨은 1985년 2라운드로 몬트리올로 갑니다. 루키 시즌인 1987년, 맥과이어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요. 1930년 월리버거와 1956년 프랭크 로빈슨이 가지고 있었던 38홈런 신인 기록을 8월이 끝나기도 전에 넘어서게 됩니다. 맥과이어는 시즌 마지막 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49홈런을 기록함으로써 신인 첫 50홈런에 한개를 남겨놓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경기 출전을 포기합니다. 첫째 출산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록을 포기한 맥과이어는 가정적인 선수의 대명사가 됩니다. 이후 화제의 중심에 밀려나 있었던 맥과이어는 1996년 52개 홈런을 날림으로써 루키 시즌에 이어 통산 두 번째 홈런왕이 됩니다. 2위는 50홈런의 볼티모어 브래디 앤더슨, 3위는 49홈런의 켄 그리피 주니어였습니다. 1997년 맥과이어는 시즌 중반 세인트루이스로 트레이드됨으로써 토니 라루사 감독과 재결합합니다. 맥과이어는 오클랜드에서 34개, 세인트루이스에서 24개를 치는데요. 58개는 56개의 그리피를 제친 통합 1위였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맥도날드와 함께 공동 마케팅에 나서는데요. 맥과이어가 빅맥랜드라는 이름이 붙은 좌측 2층 관중석에 홈런볼을 떨어뜨리면 그날 경기장에 온 모든 관중들은 빅맥을 공짜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대형 홈런을 워낙 많이 날렸던 맥과이어는 팬들에게 수백만 개의 빅맥을 쏘게 됩니다. 사실 맥과이어에 앞서 빅맥으로 불린 선수는 따로 있었는데요. 윌리 메이스와 함께 자이언츠의 양대 레전드인 윌리 맥코비였습니다. 빅맥은 1967년에 출시됐고 맥코비의 전성기는 1965년부터 1970년이었습니다. 어쨌든 맥과이어는 1998년 70개를 기록하고 메이저리그의 새 역사를 쓰는데요. 하지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맥과이어가 금지 약물을 쓴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AP통신 기자가 맥과이어의 락커에서 안드로 스탠다이온 병을 발견합니다. 안드로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1997년부터 금지시킨 약물이었지만 당시 메이저리그는 금지 약물이 아니었는데요. 이에 대해 맥과이어는 금지 약물인 스테로이드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으며 안드로는 금지 약물이 아니지만 어린 선수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 선수인 마이크 피아자가 어떻게 명예전당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피아자는 은퇴 후 낸 자서전에서 안드로 사용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자는 안드로가 금지 약물이 아니었을 때 썼던 걸 탄론하거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고백했던 겁니다.
2001년 맥과이어는 56개의 안타의 52%에 해당되는 29홈런을 기록하는데요. 하지만 약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본인이 목표라고 했던 600홈런에 17개를 남겨놓고 쫓기듯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해 베리 본즈가 73개를 침으로써 약물 논란의 중심은 본즈에게로 옮겨갑니다. 하지만 2005년 맥과이어의 추악한 비밀이 마침내 드러납니다. 맥과이어의 동료였던 호세 칸세코는 약물에 취해라는 책을 출간하는데요. 자신과 맥과이어는 서로 약물을 주사했던 사이며 맥과이어는 스테로이드 사용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안드로병을 들키게 하는 라커룸 쇼를 했다는 폭로를 합니다. 맥과이어는 며칠 동안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주변 사람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보호하고 나서자 주요 언론사에 보낸 이메일에서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칸세코는 자기가 성격이 전혀 맞지 않았던 맥과이어와 친해지게 된 건 약물 덕분이었다는 추가 폭로를 합니다. 당시 칸세코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모두가 칸세코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아 했는데요. 진실은 때로는 악마의 입에서 나온다. 성직자 토머스 필러의 말이 옳았습니다. 칸세코가 자서전에서 이름을 댄 선수들은 맥과이어 외에도 라파엘 팔메이로, 제이슨 지안비, 이반 로드리게스, 후안 곤잘레스였는데요. 맥과이어, 팔메이로, 지안비, 곤잘레스는 2007년 12월에 발표된 미첼 리포트에 오르게 됩니다. 이 중 지안비는 유일하게 사실을 인정한 반면 칸세코의 주장 말고는 물증이 발견되지 않은 이반 로드리게스는 논란 속에서도 명예 전당에 오르게 됩니다. 반면 팔메이로는 가장 펄쩍 뛴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팔메이로는 몇 달 후 도핑 테스트에서 현행범으로 걸리고 미겔 테아다가 준 비타민을 먹었을 뿐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2005년 맥과이어는 청문회에 불려가는데요. 거기서 맥과이어는 또 한 번 실망을 시킵니다. 맥과이어는 결백을 주장한 팔메이로와 달리 나는 과거에 대해 말하고자 온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답변하지 말라고 했다. 사용하는 선수를 본 적이 있냐에 대해서는 밝히면 그 선수가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없다고 하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라는 어이없는 말들을 합니다. 차라리 강력하게 부인하던가 아니면 솔직하게 인정하던가 이도 저도 아닌 더 최악일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더 황당한 건 침묵으로 지내던 맥과이어가 2010년 스테로이드 사용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맥과이어는 왜 2010년에 이를 인정한 걸까요? 그 5년 사이 수많은 약물 선수들이 폭로됐고 특히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탄론하면서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2009년 10월 세인트루이스가 그를 타격 코치로 임명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맥과이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절대 손대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바보 같았고 큰 실수를 했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하지만 1989년과 1990년 사이 오프시즌, 1993년 부상 회복 기간 동안과 70홈런을 기록한 1998년을 포함해 1990년대 내내 부상 치료를 목적으로 간간히 사용했다는 핑계를 덧붙입니다. 결과적으로 메이저리그는 흥행을 위해 약물 선수가 주인공이 되는 걸 막지 않았고 이는 본인이 1등이 아니면 참지 못했던 베리 본즈까지 약물의 세계에 끌어들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맥과이어는 2007년 첫 명전 투표에서 23.5%를 기록하는데요. 하지만 2016년 마지막 투표에서는 12.3%에 그치고 탈락합니다. 그에 비해 첫 투표에서 36.2%였던 본즈는 올해 8번째 투표에서 60.7%를 기록함으로써 마지막 10번째 투표에서 75% 턱걸이 가능성을 높였는데요. 맥과이어의 득표율이 형편없었던 건 약물 논란에 대해 최악의 대처를 한 데다가 본즈나 클레멘스처럼 약물이 아니었어도 명예전당에 갈 선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맥과이어는 홈런은 역대 10위이지만 안타가 1626개에 불과하고 MVP 수상 기록도 없으며 승리 기여도 62.2도 1루수 혼액자 평균인 66.9에 미치지 못합니다. 메이저리그에 스테로이드가 확산된 건 1994년 파업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인기가 곤두박질치자 축구의 골에 해당되는 홈런이 그 대안으로 떠오른 거였는데요. 마치 요즘 메이저리그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죠? 이때 분위기를 설명한 글을 소개해드리면 TV는 홈런을 보여주는데 집착했다. 선수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누구나 하이라이트에 등장하고 싶어 했다. 완벽한 번트를 댄다고 해서 ESPN에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금지 약물 논란에 대해 맥과이어만 탓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약물 선수 제1호에 해당됐던 맥과이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메이저리그가 더 빨리 약물을 털어낼 수 있게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니 어쩌면 맥과이어의 침묵 덕분에 연착륙이 가능했던 건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맥과이어는 위기에 몰린 메이저리그가 창조해낸 가장 완벽한 이미지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이미지는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광했던 90년대 메이저리그는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겨줍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